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법의 역사를 담당한 정인섭입니다. 바다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바다는 인류의 가장 편리한 교통의 통로였습니다. 육상 교통로가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바다는 가장 안전한 통로였고 또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물동 수송 루트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항공 운송이 발전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실 대부분의 물동량은 바다를 이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바다는 인류에게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어류는 오랫동안 인류의 주요한 단백질의 공급원이었고 또 오늘날 석유나 가스나 이런 많은 광물 자원이 바다에서 채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은 또 해양 생물 자원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해양법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바다 이용 규칙 전반을 규율하는 국제법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대개 이와 같은 목차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3차 해양법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씀드리고 그 뒤는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좀 더 상세한 강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양법이다 하는 것의 역사를 말하면 기원을부터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사실 이러한 국제법의 내용들은 대부분 유럽의 법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해양법 역시 유럽에서 기원을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대 지중해 보면은 많은 연안의 도시들이 있어가지고 무역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그러한 어떤 해양 거래가 늘어나자 처음에 초보적인 해양법 규범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의 형태로 해양의 이용과, 그 당시는 공법과 사법이 잘 분리되지 않아서 상거래 규칙이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발달이 됐고, 그중 가장 중세 무렵에 그리고 근대 초까지 많이 사용됐던 것이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발달된 콘솔라토 델 마레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그 법전을 보시고 있으시죠. 또 그거 말고도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아말피법이라든가 프랑스에서 발달한 오를레앙법 같은 것도 초기에 해양법의 전사적인 기원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법의 본격적인 발달은 유럽 세력의 해양 진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로마 시대 이래 바다는 너무 넓기 때문에 만인에게 개방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역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근대 역사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바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15세기 무렵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해양 진출의 선도국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1492년 콜럼버스가 마침내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유럽 역사의 지평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자 1493년 교황 알렉산더 4세는 그 당시 1차적으로 선거 활동의 구역을 정한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대서양 가운데 선을 하나 긋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선입니다. 그것을 그려가지고 그쪽에 왼쪽은 스페인, 오른쪽은 포르투갈이 관할하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포르투갈이 도탈했던 브라질, 오늘날의 브라질이 거의 스페인령으로 그러면은 포섭되게 되자 1494년 그 다음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토르데실라스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선을 약간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전 세계 바다를 분할하는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럼 양 나라가 왼쪽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동양의 어느 선에서 만나겠죠. 여러분 왼쪽 지도에 있는 또 다른 동양을 지나는 또 다른 선이 양측이 합의한, 거기를 또 하나의 분계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도전 세력이 나타나서 해양을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다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다 나누어 버렸어요. 네덜란드가 오늘날의 아시아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진출해서 동인도 무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포르투갈이 거기는 우리 바다니까 우리 배를 쓰든가 우리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주장을 하면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는 얘기인가? 우리는 거기서 무역할 권리가 없는가? 하는 그러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바로 저 유명한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에게 그것에 관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로티우스가 바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른바 공해 자유론이라는 이론을 체계화시킵니다. 즉 바다는 국제교통의 불가결한 통로이다. 누구든지 바다로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너무나 광대해서 아무도 그걸 전체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다. 또 자원은 너무 무진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누구나 제약 없이 많이 채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활용될 수가 있다. 이러한 넓은 바다, 이러한 무한한 바다를 어떤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없다. 이 바다는 모두에게 자유로운 바다다 하는 주장, 이른바 공해 자유론이라는 것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근대 해양법의 출발점을 이루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공해 자유론에부터 출발을 했는데 사실 그 각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나라 연안에 바로 붙은 바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무슨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무역이나 어업의 관리 등을 위해서 좀 사실 연안국이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영해라는 개념이 국제법에서 그다음에 발달하게 됩니다. 대체로 유럽에서 17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영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착탄거리설이다. 그건 네덜란드 학자인 윙케르쉐크가 처음에 주장한 건데 바다에 대한 지배는 국가가 자신의 포탄이 다다를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 즉 국가가 포탄을 쏴서 관할할 수 있는 곳까지가 국가의 수역이다. 이러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걸 착탄거리설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지중해 연안포대의 사정거리가 대체로 3해리 내외였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그래서 9.1 3해리 영해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착탄거리설 말고도 가시거리설이다 해서 배에서 육지가 보이는 시점까지, 즉 보이는 데까지가 영해다 하는 주장도 또 이론적으로 대두되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그 유럽에서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제 착탄거리설에 입각한 3해리 영해, 나중에 지중해 연안의 포도가 3해리보다 더 넓어져도 그냥 옛날처럼 상해리 영해, 3해리 영해 하는 그 주장들이 펼쳐졌고 그것이 유럽에서는 19세기에는 대체로 3해리 영해다 하는 것이 폭넓게 수용됐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영해 개념이라는 건 발달됐는데 그 다음에 발달된 개념이 접속 수역입니다. 연안국이 영해 3해리다 하면은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수영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무슨 3해리 바깥에서 밀수선 같은 것이 있어도 공해자유다 해가지고 통제할 수 없으면은 육지와 달리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밀수선이라든가 또 밀항선이라든가 이런 연안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영해 바깥에서 조금 행정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수역이 만들어져야겠다 하는 필요가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밀수 방지를 위한 국내법을 만들어서 영해보다 더 넓은 수역을 우리가 밀수 방지를 위해서는 관할하겠다 하는 거기에서 출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각국이 나름 그 행정적으로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것이 차츰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그것이 24해리까지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인정되는 그러한 수역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세기 전반부까지는 대체로 바다에 대한 관할 수역의 발달이 영해와 접속 수역, 그 다음에는 공해 자유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틀이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이 획기적인 선언을 합니다. 1945년 9월에 이른바 대륙붕 선언과 연안 어업에 관한 선언을 합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에 영해 3해리까지가 연안국의 주권을 갖는 수역이다, 이런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접한 대륙붕과 인접한 수역의 해저 광물 자원이나 수산 자원을 미국의 관할에 속해 있다 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종래 공해에 속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의 주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존의 어떤 관습국제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만은 많은 국가들이 나름대로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하다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적지 않은 국가가 너도 나도 대륙붕이나 아니면 어로수역 이런 명칭으로서 관할권을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할 대로 넓고 그 이용의 그 폭은 날로 넓어지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영해와 접속 수역도 기본적으로는 관습국제법 양자조약 정도로 발전을 했고, 이 해양의 이용에 관한 어떤 포괄적인 국제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유엔이 1958년 제네바에서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때 대한민국도 86개국이라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그 당시에 참가를 해가지고 해양법을 한번 조약화해보자, 아주 포괄적인 거대 조약을 만들자 하는 회의를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의 거대 조약을 만들겠다는 그 목표는 각국 간의 이해의 그 차이로 인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그 내용을 분할하는 4개의 조약을 만듭니다. 즉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그다음에 공해 어로와 생물 자원에 관한 협약, 대륙붕 협약,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에 관한 추가 선택 의정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대상 지역인 영해, 접속 수역, 공해, 어로, 대륙붕,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별개의 조약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인류가 해양 이용에 관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조약을 만든 결과물이다 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해양법의 출발은 영해부터 출발을 할 텐데, 이 당사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영해 폭을 어디까지 할지, 말하자면 해양법의 첫 번째 첫걸음이라고 할 수는 그 영해의 폭을 합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공란에 남겨둔 채 이 영해 접속 수역에 관한 협약을 타결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중대한 한계를 가졌던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해양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해고, 영해부터 출발을 하는데 영해 폭을 합의 못했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 빠진 거죠. 그래서 2년 뒤에 유엔은 다시 한번 제2차 해양법 회의를 제네바에서 소집합니다. 이 회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그 영해 폭을 제정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참가국 간의 다수의 의견 조정 하에서 그 의견 조회를 해본 결과 영해는 종래 전통적인 3해리보다는 2배인 6해리 영해를 하고, 그 위에 추가적인 접속 수역, 그것을 하는 안이 가장 다수 안이었는데, 이때 회의에 모두의 결정하기를 조약이 채택되려면 3분의 2의 다수결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정하고 했는데, 이 가장 다수 의견인 6해리 영해 플러스 6해리 접속 수역안이 단 한 표 차이로 채택이 되지 못했어요. 영해 폭에 대한 합의가 또다시 불발을 한 거죠. 즉 전통적인 영해 3해리 안은 퇴조하는 것이 뚜렷했는데 영해에 대한 폭의 합의도 없이 1960년대가 맞게 됐었던 것입니다. 60년대를 맞은 국제사회는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신생국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신생국들은 특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연안국이 관할권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어업수역이다, 경제수역이다 하는 것들을 하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국가가 늘어났고, 또 그다음에 그 원양어업의 발달에 의해서 점차 공해어족 자원의 남획이 우려가 시작이 됐고, 또 바다 이용이 늘다 보니까 오염 문제가 시작됐고, 또 그다음에 새롭게 바다 수심 4,000m, 5,000m 깊이의 심해저의 활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류가 본격적으로 거기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7년 유엔 총회에서 말타라는 지중해 쬐끄만 나라가 있죠. 그 유엔 대사인 파르도 대사가, 화면에 왼쪽에 있는 분이 파르도 대사입니다.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삼자. 이건 종로의 공해처럼 누구든지 먼저 가서 실력 있는 자가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을 인류가 공동으로 활용하자 하는 제안을 하니까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바로 그러한 것을 계기로 사실 제2차 유엔 해양법 회의까지 영해법까지도 합의를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엔은 다시 1973년부터 새로운 해양법 회의를, 포괄적인 해양법 회의를 시작하자 하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82년까지 회의가 지속되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약이 오늘날 해양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해양법 회의, 3차 해양법 회의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이 좀 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여태까지 해양법이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의, 오늘날의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해양법이 어떻게 발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유럽의 역사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렸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궁금해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조선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쇄국 정책을 해서 일본 등 아주 극히 제한적인 국가와만 해상교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해상교류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해양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동양에서는 사실 그 서양처럼 무슨 3L이다 뭐 이런 거리 기준의 영해 개념 자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공화국으로 새로 출범을 합니다. 근데 해양에 관한 법제는 좀 정비가 늦었어요. 우리가 영해가 그 해양법의 출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영해법을 맺는 것이 1977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상당히 유엔 해양법 회의가 후반부로 갔던 때이기 때문에 12해리 영해가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추세에 맞춰서 12해리 영해를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처음 영해를 만들었으면 그때는 영해라는 게 없었던 나라냐? 그렇지는 않죠. 최소한 관습국제법으로 영해가 3해리 이상이다. 한 3해리 이상이라는 그런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관습국제법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영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법 협약이 발효될 무렵에 즈음해서 우리도 접속수역, 경제수역, 대륙봉 이런 것에 관한 국내 법률을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 법제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도 사실은 그러한 법제를 만들기 이전에도 우리가 해양법 관련한 두 개의 중요한 어떤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1952년 6.25 도중이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이라는 걸 선언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지도 오른쪽이 당시 평화선을 공포했던 관보의 지도입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도가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죠.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영해가 3해리, 거기다 뭐 6해리 뭐 이런 것이 주장될 때 우리가 굉장히 폭넓은 선을 그으면서 여기는 우리 바다니까 다른 나라는 와서 고기를 잡지 말라 하는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것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5년 일본이 패전을 하고 미 군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채택이 되자 일본은 1952년 4월 미 군정이 끝나고 주권을 회복하도록 됐습니다. 근데 미 군정 시절에는 미군 사령부가 일본 배는 이거 이상으로 공해 진출을 하지 말라 하는 이른바 메가더 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그 화면 왼쪽 지도에서 나온 것처럼 일본 배는 한반도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미군정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라인은 이제 차츰 여러 번 조정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미군정 하에서는 일본 배가 한국 쪽 바다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6.25 당시 한국의 어업은 그 우리 어선의 95% 이상이 무동력선이었습니다. 손이나 돛담배 같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많이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가더 라인에 의해서 우리 어업이 한반도 주변의 어족 자원이 보존됐던 것인데, 그 만약에 일본이 주권 회복으로 메가더 라인이 폐지돼서 일본 어선이 한반도 주변까지 몰려오면은 발달된 어업과 커다란 동력선으로 해서 한반도 주변의 어족 자원은 싹쓸이 해갈 정도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우려가 제기됐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평화선이라는 걸 선언해서 일본 배가 더 이상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뭐 강력히 반발했죠. 공해 자유의 원칙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평화선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고, 사실은 이 한국이 이러한 그 폭넓은 해양 주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방이 그 당시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50년대부터 60년대 전반부까지 한국 특히 대일 외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평화선을 가지고 다투었던 공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평화선은 52년 선언 시절에로 만약에 우리가 국제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졌을 겁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올 때 보면은 이 평화선의 개념이 이른바 요즘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으로 발전이 돼서 뭐 똑같진 않지만 거의 그대로 그 내용이 평화선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평화선은 그 당시 법에는 위반됐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법에 합치되는 그런 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한반도 주변의 어족 자원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60년대 이후에 우리도 이제 경제 발전과 원양어업의 발전에 의해서 한국 어업도 발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았던 것이죠. 이 평화선은 이제 1965년에 한일 어업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실상 그 역할을 다했고, 현재는 한반도 주변의 그 어족 관리는 한일 신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그 과거에 주장을 했던 것이 1970년에 대륙붕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있는 것처럼 1970년 5월에 대륙붕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 주변에 7개의 대륙붕 광구를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보세요. 그 7광구라고 하는 저거는 일본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멀리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대륙붕을 일본보다도 아래쪽까지, 일본 코앞까지를 전체를 다 우리 대륙붕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이 궁금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그 경제적 동기랄까 하는 것은 1968년에 유엔이 동아시아 해저 지형 탐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했는데, 이 동아시아에 중동에 못지않은 대량의 석유 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보고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동아시아 각국은 너도 나도 이제 이 대륙붕 탐사에 나서고 대륙붕에 관한 권리 주장을 시작을 하고, 우리도 그 일환으로서 7강국까지 이르는 대륙붕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렇게 넓은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
1969년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관련된 북해 대륙붕 사건이라는 사건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때 그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육지의 자연 연장에 있다 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 판결을 딱 보고 한반도의 육지가 쭉 자연 연장이 계속되고 있다. 황해와 남해는 수심이 깊지 않죠. 그러니까 육지가 쭉 자연 연장이, 우리 육지가 연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연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일본 오키나와 앞에 가면은 수심 2,500m 내외의 오키나와 해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즉 거기까지는 일본 대륙붕은, 일본의 육지의 자연적 연장은 그 앞에서 그치고 우리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 오키나와 입구까지 간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서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칠광구라는 일본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그 대륙붕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국제법이 조금 더 변화가 오긴 합니다만은, 바로 그 당시 입장에서 볼 때는, 1970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을 활용해서 그 외교에 바로 적용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일 양국이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우리가 1970년에 대륙붕을, 그렇게 폭넓은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국제 재판의 결과를 우리 외교 정책에 반영한,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해양법의 역사에 관해서 유럽에서 그 해양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달되었는가, 그다음에 광복 이후에 우리가 해양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을 1970년대 초반 이전까지의 역사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그러한 책들, 화면에 보이시는 그러한 그 읽을 거리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